좋아요, 구독!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항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연준이 참고를 하는 핵심 물가 지표라고 하는 또 이 PC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근원 PCE라고 그러죠. 근원 PCE 물가도 지금 예상치보다 지난달 수치가 낮게 나왔고요. 원래 연준이 올해 말에 4.8% 봤는데 지난달에 4.7%가 나왔으니까 한번 4.6%면 한 달 전에 봤던 것보다도 지금 올해 목표치를 좀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한두 달 전 봤던 것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사실 지난 6월에 9.1%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7.3%까지 내려왔는데 잘하면 다음 달에 6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12월치 발표 내년 1월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좀 가장 안 좋은 고비는 넘겼는데 문제는 조금 더 떨어져야죠. 조금 더 빨리 떨어져 줘야 좀 긴축이 조기에 멈추고 기준금리도 내년 3월로 5.0% 상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말 연초에 물가 지표로 다시 한번 재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현재 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의 3분기 이 성장률이 잠정치보다 0.3%포인트 높은 3.2%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또 미증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소 경직된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지표들이 비교적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글로벌 증시 침체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긴축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종 금리가 5%든 아니면 5.25%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내년 전체로 또 높은 기준 금리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 동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릴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나눴듯이 물가가 떨어지기는 떨어져도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는 택도 없고요. 내년도 이맘때쯤 가도 연준의 목표치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의 근원 PCE 물가를 도달하는 것은 사실은 해가 또 바뀌어서 2024년은 돼야 지금 도달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높은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장이 가장 큰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정적인 변수고요. 영향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안 좋아요. 전 세계 경제가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에 조금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중국이 조금 안 좋으면 미국이 좋고 또 미국이 안 좋으면 유로존이 좋고 이렇게 해서 조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경기 순환이 나타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조금 경기 사이클이 동조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내년에 전체적인 모든 국가가 동시에 경기 후퇴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도와주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좀 두려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돈을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재정 국간이 지금 고갈돼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서 통화 정책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정부가 또 재정 정책으로 딱히 펼칠 수 있는 묘책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후퇴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겪어야만 될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올 한 해 힘들었던 정말 증시였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또 종조화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일단은 침체를 겪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 한 해 증시 또 상당한 조정이 이게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시름도 컸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코스피 등락률이 이 G20 중에서 19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흥국 증시와 대비해서도 우리 증시가 또 크게 낙폭을 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신흥국 중에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 아르헨티나 또 많은 그 자원 생산국 쪽에 뭐 오펙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가 상승률이 괜찮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거의 신고치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플러스죠. 그래서 이런 자원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신흥국은 뭐 예외고요.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는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가 왜 안 좋았냐? 환율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개선돼서 수출이 조금 좋아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 환율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보다 더 떨어졌죠, 엔달러가. 그런 식으로 조금 환율 하락의 효과를 베네핏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인도 주가는 올랐는데 왜 코스피는 떨어졌을까? 인도도 전 세계 에너지 1위 수입국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인데 인도 주가는 굉장히 플러스죠, 연초 대비. 그러니까 인도는 러시아산, 우랄산 석유를 굉장히 원유를 싼 가격에 뭐 추정컨대 배럴당 한 60불대에서 도입을 한 것이 이제 주요 경기를 부양하는 부양 효과가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환율에 높은 명목 가격의 원유를 환율 하락분까지 더 더해서 지불해서 조금 비싼 가격의 원유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좀 주름살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죠. 중국 수출이 안 좋았고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 안 좋았고, 또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상 지금 하강하면서 디램 가격이 빠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부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과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G20에서 19위를 기록한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또 제조업 기반의 또 수출 중심의 나라인 만큼 그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환율과 원유 수입의 가격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올 한 해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한 해간 과도한 낙폭을 보였던 업종과 실제 이 성장성에 비해서 다소 과도한 상승을 기록했던 업종들 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주가 측면에서는 업종별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특히 지금 시점에서 연말 시점에서 조금 그 밸류에이션이 업종의 차이보다는 업종 내에서의 차이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혹은 스타일별로도 성장주와 가치주, 대형주와 중소형주, 수출주와 내수주, 제조업종과 금융 서비스 업종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나누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의 종목별 밸류에이션 차이, 또 종목별 성과 차이, 또 종목별 좀 오래 쭉 이어져온 주가 흐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조금 변별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성과가 좋았던 업종은 다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뭐 약간 뭐 태조 이방원 계열의 성장형 실적주가 조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좀 주도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요. 대형주이면서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가장 올해 화끈하게 올랐던 종목일수록 퍼포먼스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PR이 뭐
50배, 100배 네. 이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같은 업종 안에 성장 업종이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진 쪽은 좀 중소형주 계열의 조금 세컨더리 업종이죠. 그래서 모든 테마성 어쨌든 테마 중에서 다 이렇게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투자를 접근할 때 조금 뭐 이렇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보다는 같은 성장 업종군이라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차분해지는 올해 조금 소외되었던 성장주가 내년도에는 역으로 조금 더 상대적인 주식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올해 이 낙폭을 확대했던 업종이 좀 내년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업종, 성장주 중에서 좀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뭐 향후 2, 3년간 2차 전지가 가장 성장성이 돋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은 뭐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아무튼 계열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돈이 몰리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나 그리고 또 네옴시티 쪽이 뭐 일회성 테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계속 내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이 뭐 소외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한 2, 3년간은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유로존이 러시아 때문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쨌든 에너지 정책에 어쨌든 전환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든지 또 신재생 이런 쪽에 좀 발빠른 투자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탈세계화라는 측면에서는 방위산업 쪽이 계속 테마로 존재할 수 있고요. 방산업종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은 내년도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이런 테마성 주가보다는 변별력 없이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합니다. 그렇게 특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밸류에이션이 좋든 안 좋든 주가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내년도 어느 시점인가 그러면 뭐 모든 종목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일 텐데 그 이후에 조금 랠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옥석 가리기로 네. 성장 실적주가 좀 계속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들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뭐 네온시티 관련주와 뭐 방위산업주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는 올 한 해 좀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도 군데군데 많이 나왔는데 네. 네온시티 관련주 2, 3년간 좀 향후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눌림목에 또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수가 의미 있게 상승한다 그러면 뭐 지금 차별화 장세보다는 동반 상승 장세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림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어쨌든 전체적인 뭐 저는 상저하고로 보는데 2분기 정도의 저점을 찍고 만약에 좀 우상향으로 추세를 잡아간다면 코스피 지수가 그렇다면 2020년 초에 보였던 V자 형태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나이키형 오른쪽 꼬리에 어쨌든 기울기가 낮은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상승 추세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곳곳에 눌림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의 반등장에서는 좀 업종 불문, 뭐 시세 불문, 네. 테마 불문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옥석 가리기에서는 지금 네온시티 관련주를 포함해서 네온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뭐 다 올라갈 일은 없겠죠. 네. 뭐 건설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핵심주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되고 한국에서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건가. 그리고 지금은 사실 네옴시티 자체 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뭐 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다 그게 과연 진행될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두 개의 이 불확실성이 풀릴 때 아무래도 주도주 그 안에서의 업종에서의 주도주도 좀 슬림화되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불확실성 해소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의 종목을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조금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1월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뭐 부정적인 말씀도 드렸고 긍정적인 말씀도 드렸는데 당장 1월은 뭐 1월 중하순부터 올해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기간이고 이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기업들이 2023년 새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할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미장이나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실제로 기업이익이 후퇴하기 때문에 코스피 순이익도 아마 지금 올해 195조에서 내년도에 한 145조, 한 2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EPS도 한 20% 정도 뒷걸음질 칠 거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실적 후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1, 2, 3월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위험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면서 연말 연초를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가지수를 좀 줄이고 PR이 높은 종목이나 좀 부채 부담이 높은 종목, 고부채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런 4분기 실적 시즌을 잘 넘긴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주가가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게 3월이 중국 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대전환하고 지금 일어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조금 경제 실적으로 실질적인 어쨌든 경제 지표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내년 봄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경기 회복에 대한 서광이 경기가 침체는 계속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희망이 깃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한두 개씩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시기까지 조금 잘 버티기 작전을 겨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종목별의 위험의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ER이 또 중요하겠고 이 부채 부담도 살펴봐야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앞서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국 완화 정책이 또 봄쯤에 이 결과물이 좀 나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중국 증시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보신다면요. 아시다시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조금 덜 경기 침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또 반대로는 지금 바닥에서 구리 가격이 25% 올랐듯이 유가 상승을 견인한다든지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안정 기조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잘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거를 오히려 되돌리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그 부정적인 측면, 이러한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는 수요 위축을 조금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뭐 단기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살짝 올라갈 수는 있지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서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다시 물가는 잡히고 중국 경제가 좀 세계 경제의 하강을 조금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금 붙들어주는 이제 그런 구원투수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